네, 밤새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출근길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대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도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눈 소식은 반갑지만 시작부터 폭설이라 걱정이 앞서는데요. 현재 경기도 양평에는 대설경보가,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9일, 평년보다 6일 늦은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서울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중부와 호남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과 충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오전에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적설량도 많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최고 30cm 이상, 경기도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간 곳곳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3도, 파주 영하 0.7도 등 어제 아침보다 10도 안팎 내려가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된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측이 돼서 대설주의보까지 발효가 돼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을 앞두고 도심의 교통 혼잡도 걱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현재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홍대 입구역 거리엔 버스에서 줄이어 내리면서 이른 하루를 시작한 출근길 시민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채 넘어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 역사로 향했는데요. 지금도 눈발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서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설 작업이 이미 이뤄졌는데도 차도 위로는 금세 눈발이 쌓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차량 흐름은 점차 더뎌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통제된 곳도 있는데요. 아침 5시 기준 서울 시내 도로 가운데에선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삼청동길, 감사원길 등 4곳이 통제돼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5시까지 집계된 서울 시내 평균 적설량은 이미 11cm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곳곳에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경기 양평의 경우 24시간 동안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도 어제 저녁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200여 명과 제설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더라도 여전히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출근길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가능하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울시 교통정보 서비스 등에서 시내도로 통제 상황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리고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 YTN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입니다. 오른쪽이 의정부 방향이고요. 왼쪽이 이제 성수 방향인데 왼쪽에 차량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곳곳에 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갓길 쪽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출근길이 이제 다가오면서 차량의 통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물 웅덩이나 눈 웅덩이가 있어서 차량들이 그곳을 피할 때도 조금씩 서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운전할 때는 앞차와의 이제 안전거리를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눈이 오는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더 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 화면 보시죠. 네, 다음은 서울 올림픽대로입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인데요. 역시 군데군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30분 정도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도 눈이 더 강하게 내리는 모습인데요. CCTV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흩날리는 눈발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기도 하고요. 역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량들도 비교적 서행하면서 본격적인 출근길에는 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저희 마지막 화면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남양주 영업소 부근인데 눈이 일단은 많이 도로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카메라에서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들이 많이 지나는 하이패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검은색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제설을 작업하고 있어도 눈이 워낙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서 금방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려 쌓일 때는 이 차량들이 앞서서 간 바퀴 자국을 따라서 가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진입할 때는 급격하게 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멀리서부터 점점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곳곳의 CCTV 상황 보면서 출근길 제설 상황, 대설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논의도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지난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선 과거 미국과 협상에서 갈 때까지 가봤다며 북미 정상회담 관측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 기술력.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등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한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X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 상무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가 대선이 끝난 지 보름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대선 직전 48%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남성 유권자의 호감도가 61%로 여성 유권자 48%보다 높았고 백인과 흑인 유권자도 각각 59%와 28%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금리를 신중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함께 중립금리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으며 점진적인 정책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제2요구를 건의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제2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항구를 통한 렌터카 밀수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고차 밀수출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 세관의 눈을 피한 은밀한 범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려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대금도 잘 받았는데 얼마 뒤 차량에 설치된 GPS를 보니 부산항에 있던 수출 컨테이너에 렌터카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 김포에서 출발해 범인에게 보내진 차는 한 달도 안 돼 부산항에서 발견됐습니다.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간 A씨, 차량을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안으로 해외로 수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딱 누르니까 컨테이너에서 이제 경적이 울린 거죠. 마침 또 이게 내일 선적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배에다가 번호판만 탈거가 돼 있었고.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다른 렌터카 업체는 아예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관에 신고까지 했지만 차량이 실렸을 거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알아보니까 키르기스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항에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렌터카를 수출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거지만 수출입 통과는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신고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사진 모두 다른 차량의 것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밀수출 범죄를 막고자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세관이 상시 단속을 하는 보세구역에 들인 후에 수출 신고를 하도록 이미 7년 전에 법까지 바꿨지만
빈틈은 여전했던 겁니다. 여건상 모든 수출입 허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관세청은 역시 검사 인력의 한계로 수출 신고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다만 중고차 수출 심사 때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난 차량 여부를 전량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밀수출 범죄 피해로 국내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 렌터카가 올해만 50대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우고 있던 담배를 끄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까지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맨 뒷자리 남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입에 뭅니다. 담배를 피운 건데 곧바로 버스를 정차한 기사가 남성에게 다가가 꺼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 잠시 후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고 기사는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으로 다가와 행패가 시작됩니다. 바지를 내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더니 저항하는 기사 얼굴을 향해 주먹까지 날립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석 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25톤짜리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4,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경기 김포에 있는 차량 장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하면서 가자 전쟁 확전 1년여 만에 레바논에서 총성이 멈추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헤즈볼라가 협정을 위반하면 언제든 다시 공격할 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스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제시한 휴전안이 타결됐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먼저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휴전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휴전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더욱 고립시키고 이란 위협에 집중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향해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אם חיזבאללה יפר את ההסכם וינסה להתחמש, אנחנו נתקוף. על כל הפרה שלו נגיב בעוצמה. 휴전안은 60일의 과도기를 가지며 양측이 향후 국경 확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전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감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난 13개월 동안 중동 각지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원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중동 평화 구축의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이루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에이테크스 미사일에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사일 표면에 적힌 영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에이테크스를 동원해 S-400 방공부대와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물은 모두 쿠르스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까지 나왔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표가 나온 직후 쿠르스크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도시가 공습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Зараз в Сумах ще триває рятувальна операція на місці обстрілу по СТО. 2 люди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ли. 러시아가 추가로 신형 미사일을 동원해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에이테크스가 처음으로 본토 공격에 사용되자 곧바로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어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Имея в виду особую силу этого оружия, ее мощь, она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а на вооружение именно в ракетные войс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이에 맞서 이탈리아에 모인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Es werden bis zum Ende des Jahres 2 weitere IRIS-T-Systeme in die Ukraine geliefert. Andere Dinge sind in Vorbereitung und der Verteidigungsminister hat bereits deutlich gemacht,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드론 4,000대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투입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는 파병론과 관련해 영국은 군대를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러 협력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미일의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러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2주쯤 뒤로 미뤄진 건데 여당은 그동안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에 야당은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애초 이번 달 28일 정도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로 연기됐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인데 야당이 추진해왔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미뤄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특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하고 주가 조작 의혹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 김 여사 특검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특검에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갈등을 빚었을 당시 이탈표가 4명이나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한동훈계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엇나가선 안 된다며 일단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 대우는 지켜야 한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여권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이탈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최다, 최악의 거부권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동력 삼아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란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기교적, 파편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어서 항소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 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이 대표 직접 개입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검수하고 증인 신청에도 관여하는 등 위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법원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위증이 증거로 쓰인 무죄 확정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한 재판은 지난 2020년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에게서 언론사 고위 관계자와 고소취하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과 그 협의의 내용 등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증언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앞선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이나 증거가 허위로 위조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등이 탄핵 대상에 오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고 부장검사들은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회가 탄핵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까지 합의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 검사와 공봉숙 2차장 검사, 이성식 3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행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예상되는데도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검사 30여 명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차장단에 이어 부장단 명의로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총장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그룹의 손준 회장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10대가 출산하면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가게 해줘야 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인의 손가락을 의료용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정형외과 의사 A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치인을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한국으로 도주를 했다가 검거돼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식당 종업원인 지인을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업주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탈북자와 외국인 등을 상대로 2천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0년이 확정된 QRC뱅크 대표의 범죄 수익 130억 원을 검찰이 전액 환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관심이 더 높아졌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만 76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 7명 중 1명은 코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강남구와 40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앱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은 강남구였습니다. 강남구 인구의 60%가 가상자산 투자자인 셈이라고 합니다. 2위는 22만 명이 관련 앱을 사용하는 서초구였고요. 인구 대비 53%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부자 동네인 강남 3구 중에 2곳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죠.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가상화폐 앱 사용자 절반 이상이 30대와 40대였고요. 학부모의 비중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초고액 계좌 보유자 중에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군으로 보면 공무원이 눈에 띄었는데요. 공무원 10명 중에 4명은 가상자산 투자자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묻지마 코인 투자가 넘쳐나면 어쩌나 하는 사회적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런 인식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가상자산은 특히 변동성이 더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지만 가격 책정 방식에 아무런 원칙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중 가격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또 가격 차이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와 음식점들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이유, 배달 앱에 나는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매장가와 배달가가 차이가 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상폭도 천차만별입니다.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메뉴는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26%가 비쌌습니다. 탕수육은 6% 차이가 났는데 샌드위치가 탕수육보다 배달하기 힘든 품목이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네, 배달 주문하면 더 비싸다고 확실하게 공지한 곳도 드뭅니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걸 모호하게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중 가격 공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선 이중 가격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또 생필품까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은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더라도 공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병인 양료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에 갔다가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외교장과 의궤, 이 의궤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왕의 서고에 문을 들고 열어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 공간에서 웅장하고 우아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초록 비단으로 만든 책의, 그러니까 책이 입는 옷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종이 질감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디지털 책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의궤는 조선왕실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른 뒤에 관련된 의례 기록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아름다운 비단 표지와 세련된 장식의 그림까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죠. 앞으로 전시실에서 실제 규모로 재현된 의궤를 항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물 의궤 8책을 전시하고 1년에 4번 교체해서 연간 32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누구나 쉽게 의궤를 접할 수 있도록 고심해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번역본과 영상, 그림 설명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겨울철 실내 나들이 겸 견학 가셔도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맹도 필요 없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세계 경제는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각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넘어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 국방 비용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 등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취임 전 이런 강경한 자세가 실제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긴도스 부총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로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1%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은 2025년 1분기 아시아태평양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 4.1%, 2026년 3.8%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유력 후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는 수년간 트럼프 보도가 매우 잘못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할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오직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을 정부가 오늘 최종 승인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본격 시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첫 시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이 발표됩니다. 통계청이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저출산 추세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졌을지 주목되는데요. 출생아 수는 지난 2월부터 2월까지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지 못하다 7월과 8월 2만 명대를 회복하며 예상 밖의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서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공개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환율 불안으로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로 안정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가계부채와 집값 급증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 사이 경기 전망은 나빠졌습니다.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분기 성장률은 0.1%로 고꾸라졌습니다. 올해 2.4%, 내년 2.1% 성장을 내다본 기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국내 상황은 금리 인하를 재촉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1,400원 안팎으로 오가는 원달러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도 한국은행의 부담입니다. 강달러 속에 한미 금리 차까지 커지면 해외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에 연 3.25% 동결 전망이 일단 우세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진다면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KTX 중부 내륙선의 충주 문경 구간 개통식이 오늘 문경역에서 열립니다. 새로 개통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39.2km 구간인데요. 정식 운행 시점은 오는 30일입니다. KTX 중부 내륙선은 북쪽 경강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는 30일부터 승객들은 성남시 판교에서 KTX 이음을 타고 경북 문경까지 여행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3개 종류가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품목 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당분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 범위에서 7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로리드는 지금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2024 서울 디자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선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레드닷의 피터 잭 회장과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의 수석인 크레이그 카이너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특별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동호회가 공공파크 골프장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상관파크 골프장은 지난 2013년 18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무료 공공시설이지만 어째선지 클럽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짓는 문구나 이용 규칙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공공시설을 사실상 점령한 건 회원수 800명 규모의 한 동호인 클럽. 시설 이용 방법을 문의하자 유료 회원제라며 비회원 자격으로 칠 거면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하루 입장료 얼마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입장료라기보다는 비회원들 오시면 요즘 2,000원씩 내고 치셨는데 직접 가보니 성금함, 그러니까 요금 수납함을 두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을철 잔디 보호를 핑계로 아예 외부인 이용을 막았습니다. 이른바 비회원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전북자치도 대표로 선발됐다는 장애인 골프 선수들마저 시설에서 쫓겨나는 처지. 그게 자기네 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회장들, 임원들이 선출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초 클럽 측은 파크 골프장과 인접한 환경부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나라 땅까지 무단 점유해 9홀을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곳 파크 골프장의 세 번째 코스입니다. 국유지의 임의로 조성한,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에도 없는 불법 시설인 겁니다. 공공시설을 사유화한 위법성 짙은 행태인데 클럽 관계자들은 그저 시설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름에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깎는데 저희 회비 받은 걸로 전부 그걸로 해서 사서 깎고 하고 다 해요. 논란이 되자 해당 지자체는 조만간 부당 행위를 제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인지를 사전에 시켜주고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하도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공공파크 골프장을 아예 유료화하는 지자체들도 늘어가는 상황.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흐름 속 일부 비뚤어진 주인의식 때문에 파크 골프계의 잡음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사실상 담합 형태로 손잡은 결혼 관련 업체들의 부당 영업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은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진 업체를 필수 업체로 정해 예비 부부들에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결혼대행 업체들은 자신들과 연계된 예식장은 물론이고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예비 부부를 울리는 웨딩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치고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3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완도의 해상 양식장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친환경 양식과 해조류의 탄소 저감 역할을 소개했는데요. 완도군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나사와 미국 정부기관을 방문해 국내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완도 해양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의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1월 완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완도군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완도는 265개나 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리아스식 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양식하기에 아주 최적합한 곳이고 완도의 해조류가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해외 수출에 보다 더 전력을 다해야 하겠고요. 특히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으로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해 블루카본 신규 인증도 논의했습니다. Seaweed certainly is considered one of a blue carbon ecosystem, amongst with things like mangroves and marshes. I say we continue to explore what seaweed is all about because it's very exciting. 완도군은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먼 바다에서 해조류를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완도와 영덕 외에 수심 30m 이상 해역에서 해조류를 양식해 탄소를 흡수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We saw in terms of the expertise in cultivation of seaweed, and being able to process the seaweed for food products is extremely inspirational. Absolutely,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to collaborate with Wando.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식량으로 떠오른 완도산 해조류가 블루카본 인증 추진을 통해 국제무대 산업 경쟁력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가파른 고갯길이 많은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북촌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로는 삼청동길 삼청터널 양방향을, 북악산로는 북악산길 자하문 삼거리에서 북악골프장 양방향과 이광산길 자하문 삼거리에서 사직공원 초입 양방향이 오늘 오전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북촌로는 감사원길 감사원에서 우정공원 양방향 통행이 오전까지 통제됩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